네, 청산별곡부터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청산별곡 학교에서 배웠으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그쵸?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네, 뭔지는 일단 아시죠?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청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산, 이거 자체로 우리가 직역을 해보자면 사실 푸른 산이다. 푸른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근데 이게 해석본에 따라서 누군가는 뭔가 도피하고 싶은 현실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 자체로 보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푸른 산은 이 푸른 산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제목에서부터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그마한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전체 엄청나게 큰 범위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용법을 뭐라고 하죠? 그런 문학의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산별곡의 그 제목에서부터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대유법이 써였구나. 왜냐면 푸른 산을 통해서 자연 전체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목이니까 대유법이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게 직역하지 않고 그 의미를 살펴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자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긴 해요. 알고 있죠, 그쵸? 현실로도 되고 혹은 자연, 내가 도피하고 싶으면 현실에 도피쳐도 된단 말이야. 가장 일반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상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이상향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의 도피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 진짜 청산에 살고 싶어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살얼이 났다 라고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을 청산에 살고 싶다 혹은 살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살았어야만 했다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고 네 어쨌든 네 이래요. 그러면 이 청산별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의 갈래가 뭔지 알아 혹시? 이 청산별곡의 갈래가 뭐였지? 이 청산별곡의 갈래가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고려가요라는 갈래예요. 이 고려가요라는 갈래는 그 자체로 특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갈래도 한번 잘 생각을 해주세요. 위로 조금 빼는 게 좋을까? 왜냐면 고려가요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필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양반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던 갈래가 바로 고려시대였어요. 그러면 양반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서민들이 만약에 유행을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약간 자극적인 내용도 많았을 거고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가요에는 이 당시에는 기록되지 못했고 그냥 구전되면서 유행을 했었어요. 구전이 뭔지 알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 입구자를 써서 구전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려시대 때 유행하던 것이 조선시대에 돌아와서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됐는데 어떤 갈래로 기록이 됐었냐면 궁중음악이 되었었어요.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고려가요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는 이 당시 굉장히 유교 사상이 엄청 강하던 거고 여기 이때는 평민들이 사용하던 건데 궁중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왕, 귀족, 그리고 어떤 양반들이 사용하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고려가요의 내용들이 조선시대 때 돼서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됐대요. 근데 어떤 것을 이유로 삭제가 됐었냐면 남녀 상렬지사 를 이유로 정말 많은 작품들이 삭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고려가요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남녀상열지사가 뭔지 알죠? 뭐지 이거?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도 안 되고 뭐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같이 뭐 교류도 안 되고 뭐 남자는 남자답게 뭐 여자는 여자다운 그런 걸 지켜야 한다라는 게 남녀상열지사라서 많은 것들이 삭제됐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역사적인 내용인 거고 그럼 고려가요의 어떤 문학적인 갈래로서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건 꼭 외워줘야 돼서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3분 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약간 컵라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 후 각각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일단
몇 음보냐면 이 고려가요는 3음보예요. 근데 음보라고 하는 것이 뭐지? 우리가 어떤 고려가요를 보든지 간에 세 묶음으로 끊어가면서 읽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세 묶음으로 끊어가면서 읽어줄 수 있어서 고려가요 첫 번째 특징은 3음보고, 그리고 분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분에 해당하는 것은 분연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분연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과서나 어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분절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분절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분연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분연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연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연이 뭔지 아시죠? 행과 연이 뭔지 알아? 그치? 뭐 이렇게 시가 3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3행씩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요 한 묶음을 연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고려가요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연들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고려가요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후는 뭘까? 뭘까요? 후렴구겠죠. 사실 지금도 후렴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 그치? 가서 뭐 노래를 생각을 해보자면 1절이 있고 그 마지막에 후렴구가 있고 2절이 있고 마지막에 역시나 후렴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후렴구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사용을 하는 용어인데, 이 후렴구로부터 우리가 고려가요 속 후렴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문학적인 효과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쭉 한번 써볼 거예요. 사실 이 후렴구는 사실 그 자체로 어떤 의미는 없어.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 어떤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왜 내용상의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냐면, 아까 고려시대 때 구전되면서 유행을 하다가 조선시대 때 뭘로 기록이 됐다 그랬어? 궁중음악으로서 기록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음악이라고 한다면 뭔가 듣는 사람들이 조금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음악성을 살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 후렴구는 고려가요 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음악적으로 뭔가 그 음악성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거지, 결과적으로 그 내용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후렴구를 고려가요 속에 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후렴이라고 하는 것은 각 연마다 다 반복이 되는 것을 후렴구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구조적인 안정감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이것도 사실 다 비슷한 계열이지만 통일성까지 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후렴구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요. 후렴구를 통해서 오히려 연을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연을 구분해준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냐면, 내가 노래를 듣다가 후렴구가 나왔어. 그러면 1절이 끝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읽다가 후렴구가 나왔어. 그러면 2연이 끝났고 3연이 시작되겠구나. 역시나 또 후렴구가 나왔으면 3연이 끝나고 4연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후렴구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고려가요가 분연체, 두 번째 특징이었던 분연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 지금 이 고려가요의 이 세 가지 특징 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네, 됐어요? 네, 요 3분으로 꼭 잘 외워주셔야 돼요, 얘네들. 문제로도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아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산별곡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제일 먼저 나 진짜 청산 살고 싶다. 청산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산에 아무리 살았더라도 청산에 살아서 내가 소박한 음식들 먹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필자, 화자의 어떤 시련이 해결이 됐을까? 아니에요. 역시나 청산에 살고 싶었고 청산에 사는 것을 상상해 봤음에도 시련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네, 청산에 살고 싶어. 근데 이것은 청산으로의 어떤 도피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선택한 도피처가 어디였지? 청산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어디가 나왔었지? 기억나요? 바다라는 장소가 나왔어요. 바다 살고 싶어, 바다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청산에서 나의 시련이 해소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도피한 장소가 바로 바다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실현이 해소가 됐을까? 역시나 실현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현이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얘가 어떤 심리가 나오냐면 완전 갑자기 비현실적인 소망을 해요. 약간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듯이 갑자기 사슴이 무슨 악기를 연주하고 뭐 어디 올라타 있는 이상한 비현실적인 소망을 하다가 결국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여전히 나의 실현이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는 일시적인 해소를 해요. 근데 이 일시적인 해소는 제일 마지막 연에 나오는데 뭐를 통해서 일시적인 해소를 하더라? 독한 술을 마시고 나의 그 실현, 어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한 술 마시고 잠깐 동안이라도 내 힘든 실현을 잃고 일시적으로 해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실현은 해소를 못하고 대신 내가 뭐 실현 해소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겠어라는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여전히 도피하고 그냥 일시적인 해소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청산별곡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청산별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요 고려가의 특징들이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후렴구의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후렴구의 효과가 뭔지도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여기만부터 먼저 보고 왔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 청산별곡 같은 경우엔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여기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부터 우리가 한번 봐볼 거예요. 네.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뭔가 그 형태가 되게 비슷한 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A, B, A 구조가 반복되는 거 보여요? 그쵸? 그래서 A, B, A 구조가 반복되고 이를 통해서 또 우리한테 운율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우리가 이 청산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살얼이 났다를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면 일단 청산에 두 가지 의미를 적어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는 마음의 안식처로 우리가 적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식처이자 이상향으로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피하고 싶은 현실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청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 청산에 살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살고 살얼이 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청산을 지금 도피하고 싶은 현실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살얼이 났다는 살고 싶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봐봐 왜 살고 싶다라고 하냐면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소망은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청산에 살고 있다면 살얼이 났다를 살고 싶다로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얼이 났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화자의 정서는 일단 얘를 첫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 소망, 살고 싶다라고 나왔으니까 소망 혹은 의지로 볼 수가 있고 청산에 살고 있어도 이 청산에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살얼이 났다의 정서를 해석을 하자면 한탄, 후회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러리랐다를 밑에 이거는 우리 같이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나왔죠. 일단 이 머루랑 달래랑라고 하는 것은 청산에서 나는 어떤 과일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청산에서 나는 것만을 먹고 난 청산에 있고 싶다라는 말을 하니까 여기에선 지금 소박한 음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실 청산에 살면서 청산에 있는 음식들, 나는 과일들만 먹고 사는 게 엄청 푸짐하게 먹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아, 여기 소박한 음식이구나, 요 이해 가시죠? 얄리얄리 얄라쌍 얄라리 얄라, 여기가 바로 후렴구에 해당하는 거죠. 후렴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음구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이 후렴구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었어요? 내용과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한번 채워보면 여음구는 시의 내용과 잘 어우러져서 화자의 정사를 부각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X가 되겠죠. 이 시의 내용과 잘 어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X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1년에서는 우리가 청산을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이상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청산에 대한 동경이 나와 있다. 이게 지금 1년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연을 보면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 자, 근데 이 울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는구나, 혹은 진짜 울어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는 하죠.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새가 이제 막 소리를 내는 걸 거야. 그치? 막 삐약삐약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운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 진짜 우는 걸 수도 있고 새가 웃어서 웃음이 나는 걸, 소리가 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에 대해서 일단 의인화가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의인화가 들어가 있는데 운다라는 것이 새에게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어. 그쵸? 그러면 이건 누가 슬픈 거야? 화자 자신이 슬픈 감정을 새라는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새는 의인화면서도 감정이입의 대상이구나. 사실 누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인 거죠. 조금 약간 조금 빠져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객관적인 상관물과 감정이입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거를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엄청나게 큰 집합 안에 감정이입이라는 집합이 조그맣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를 딱 봤는데 뭐 현재 시든 고전 시든 상관이 없이 어떤 뭔가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에 대한 정서가 나왔다? 그럼 걔는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일단 객관적 상관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돼야만 감정이입이 될 수 있어. 어떤 한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할게요. 어떤 두 가지 조건이냐면 일단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야 돼요. 어떤 대상의 정서 말고 일단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화자의 정서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상의 정서가 동일해야 돼. 만약에 화자가 슬프다면 이 대상도 슬퍼야 되고, 화자가 기쁘다면 이 대상도 같이 기쁜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화자는 굉장히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한테 울어라 울어라 새요 라고 한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라 두 개의 지금 정서가 같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널라와라고 하는 것은 너보다 라는 의미가 되죠. 너보다 씨름한 나도, 여기에서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어를 어떻게 봤었지? 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로 해석을 했을 때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 라고 하면서 나도 울고 너도 울고 우리 둘 다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동병상련이 나오는 거죠. 역시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기 대상의 정서, 화자의 정서 둘 다 울잖아. 그치? 역시나 감정이입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널라와 너보다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씨름 많은으로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새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내나? 아니에요.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울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그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얄리얄리 얄라쌍 얄라리 얄라,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렴구 혹은 우리가 여음구라고 얘기해도
하기도 하고 운을 형성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혼에서는 삶의 비애를 엿볼 수가 있다. 왜냐면 계속 지금 너보다 씨름이 많고 그래서 내가 울고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혼에서는 삶의 비애가 드러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의 내용을 잠깐 살짝 정리하자면 삶의 비애 그리고 내가 우는데 어떤 누군가한테 한탄하면서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울면서 어떤 하늘에 보는 새한테 감정을 이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삶의 비애에다가 거기다 고독까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을 보면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기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던 새를.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는 1번을 일단 먼저 보자면 이 가던 새를 갈던 이랑 혹은 이랑이라는 말은 밭 같은 거잖아. 갈던 밭으로 본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갈던 밭을 봐요. 근데 어디 있는 갈던 밭이냐면 물 아래 있는 갈던 밭을 본다. 근데 이 물 아래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를 하냐면 지금 내가 청산의 위에 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아래 부분이라고 한다면 청산의 반대인 속세를 뜻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얘는 청산과 반대 공간인 속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청산에 지금 도피에 와 있으면서도 속세를 굳이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아, 왠지 청산에 있어도 여기서도 씨름이 해소가 되진 않는구나 이러면서도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갈던 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냥 진짜 그대로 날아가던 새를 본다. 근데 역시나 물 아래라고 하는 것은 속새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속새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어떤 날아가는 새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화자를 그냥 지식인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 가던 새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친구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실현한 사람이다. 실현한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왜 지식인이라고 하면 친구로 볼 수 있냐면 지식인이라면 일단 어떤 벼슬에 나가서 벼슬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벼슬을 버리고 지금 속세가 아닌 청산에 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세를 잠깐 보면서 아 나와 같이 벼슬을 하던 혹은 공부를 하던 친구를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현한 사람, 실현이 뭔지 알죠? 이별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별했으면 당연히 사랑하던 사람과의 어떤 미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전 이런 문법에서 니은다는 뭐뭐 했느냐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약간 평서문이지만 사실상 그 해석을 보자면 약간 의문문 형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또 나왔는데 여기서 이 잉 묻은 장글란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가던세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 잉 묻은 장글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면 어떻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냐면 제일 먼저 가장 주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 갈던밭이라고 본다면 이 잉 묻은 장글란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당연히 이끼 묻은 쟁기가 되겠죠. 쟁기가 뭐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보통 쟁기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거기에 이끼가 묻었대요. 이끼가 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안 써가지고 약간 녹이 쓸고 거기에 뭔가 그 초록색의 어떤 그런 애들이 막 있는 거잖아. 어쨌든 안 썼던 쟁기를 이끼 묻은 쟁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갈던 밭 그리고 이끼 묻은 쟁기로 이걸 해석하게 된다면 이 화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출할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 화자는 유랑민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유랑민이라고 하는 게 뭔지 혹시 알아요? 자기의 고향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유랑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 지금 유랑을 하기 전에 떠돌아다니기 전에 갈던 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기 저 갈던 밭이 내가 갈던 밭인데 라고 하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할 때는 유랑민이구나 화자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날이 무딘 병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병기라고 하는 것은 뭐지? 한마디로 그냥 병사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병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날이 묻은 병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화자겠어? 화자의 직업을 우리가 뭘로 유추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뭐 변방의 군인이었구나. 변방의 군인이구나.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인적한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한적한 그런 끝에 있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나의 병기가 있는데 그걸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날이 무뎌진 내 병기를 가지고 그냥 속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끼 묻은 은장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화자가 여성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은장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정절이 뭔가 이렇게 위협당할 때 그때 그냥 찔러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은장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끼 묻은 은장도다라고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시험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화자를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골라라 이런 선지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같이 봐봤어요. 그리고 얄리얄리얄성 역시나 다시 후렴구가 나오고 네, 3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속세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다시 사연으로 보면 이리공 저리공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리도 갈리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이링공 저링공 하면서 굉장히 이응을 일부러 많이 삽입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 이응은 많이 삽입을 해서 나중에 음악성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의도적으로 삽입이 된 그런 의문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리저리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그리고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의 외롭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낮은 밤과 달리 외롭지 않은 시간이다. 맞는 선지일까요? 틀린 선지일까요? 시민 생각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이 낮은 안 외로웠을까? 낮에는 그래도 즐겁게 지냈는데 밤은 또 어찌하리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치? 낮은 진짜 똑같이 외로운 건 맞지만 어찌저찌 보내긴 했어. 대충 때웠어. 근데 대체 밤은 어떻게 지내지?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낮에도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X. 그리고 여기서 밤은 뭘 의미를 하죠? 밤이라는 그 시간대는 화자의 어떤 정서가 심화되는 시간인 거야? 지금 외로움의 정서가 심화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연에서 알 수 있는 또 어찌하리라에서는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뭐가 되는 거죠? 탄식. 나 진짜 외로운데 이번 밤도 어떻게 때우지? 라고 하면서 탄식의 정서가 드러나 있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역시나 외로움. 근데 정말 처절한 외로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오연을 보면 어디라 더디던 돌고 누리라 마치던 돌고 이걸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뭘 가리키냐면요. 약간 운명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일단은 이 어디다 맞추던 돌고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디에 던지려던 돌인가 끊어주고 그리고 누리라 마치던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체 어디에 던지려던 돌인가 그리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왜냐면 내가 그걸 맞았거든. 그래서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운명이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내가 아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상처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운명 그리고 화자에게 주는 상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메리도라고 하는 것은 미워할 이도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도 괴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냥 그 돌을 맞아서 혼자 울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괴리도라는 것은 무슨 단어가 만들어졌냐면 괴다
라는 것은 사랑한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 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뭐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A도 B도 C도 모두 다 뭐 공통적인 걸 얘기를 할 때 쓰는 보조사인 거죠. 그래서 괴다, 리, 도가 만들어진 말이라서 네, 사랑할 사람도 없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돌이 운명이라고 봤을 때 그 돌을 대체 누가 나한테 던진지도 그리고 그 아픈 운명을 누구 보고 맞으라고 던진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누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근데 내가 그냥 맞고 나서 이 돌 던진 사람 누군지 내가 반드시 찾을 거야 라는 어떤 의지를 가졌나?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디서 날아온 돌에 맞아서 그냥 아파서 울고 있어 라고 끝이 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운명은 돌인데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X겠죠. 왜냐면 돌을 맞고도 그냥 가만히 맞아서 울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무언가를 극복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굉장히 체념하는구나. 대신 여기에서는 체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서는 뭐냐면 근원적인 고독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근원적인 고독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냐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 그냥 뿌리 깊은 곳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내 운명. 그냥 그냥 내 인생이 그렇지. 내 인생 원래 외로워,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근원적인 고독 혹은 운명적인 고독이라고 써주시고 거기에다가 고독을 인식을 했고 그런 다음에 그냥 체념하고 있죠. 근원적인 고독 앤드 체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오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서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나 청산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도피처를 찾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 두 번째 도피처가 여기 바로 바다가 되는 거였어요. 역시나 A, A, B, A 구조 1년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무작이 구조개랑 먹고 아까 나왔었던 그 소박한 음식과 역시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소박한 음식을 먹고 그냥 바다에 살얼 잃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얄리엘리라시장 역시나 후렴구 혹은 여음구 1년의 청산과 대응하는 공간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당연하게도 바다겠죠. 바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년과 6년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청산별곡은 대칭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청산 1년으로 넘어가 보면 청산에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청산에 살고 싶은데 이혼에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왔냐면 내 삶 진짜 슬프고 나 너무 외로워 라는 말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5년과 6년이 바뀐다고 하면 6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5년이 오는 건데 5년의 내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운명적인 고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체념을 하니까 이혼과 정서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5년과 6년의 그 순서를 바꿔준다면 우린 대칭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칭이냐면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5에서 6 얘네 두 개의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칭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네, 6년에서 그 바다 살고 싶다라고 또 다시 다른 도피처를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도피처를 찾는다고 했는데 역시나 실현 해소가 안 돼서 그 다음에는 갑자기 비현실적인 것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가다가 들어라. 들어라는 들었다. 뭐를 들었냐면요. 애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외딴 부엌이에요. 가다가 잠깐 들렀어. 어딜 들렀다? 들었다 노노. 잠깐 이렇게 방문했다라는 의미의 들렀다예요. 잠깐 어디에 들었냐면요. 애정지 외딴 부엌을 가다가 잠깐 들었어. 근데 내가 뭐를 들었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켜다는 켜다예요. 우리가 이런 해금 같은 악기를 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 의미가 되겠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다. 자, 제일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슴이 진짜 그 동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친다. 해금을 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사슴이 아니고 인간인데 근데 사슴 분장을 했대요.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해금을 켜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본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정말 갑자기 얘가 너무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무슨 정신착락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일을 소망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해금을 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내가 너무 현실이 힘든데 내가 아까 바다에 갔더니 시련을 해소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련을 해소하는 무언가를 동경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유희나 즐겨야겠다. 그냥 광대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그냥 시름 해결을 어차 못하니까 그냥 놀기나 해야겠다. 역시나 강한 술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해소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2번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나 후렴구 있고 6년을 통해서 삶의 고뇌를 잊기 위한 유의 탐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거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해석을 한 거겠지. 사슴이 아니라 사슴 분장을 한 광대, 사람이라고 보니까 5가 맞겠죠. 여기까지가 7년의 내용이었고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일시적인 해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봤었잖아요. 그치? 일시적인 해소를 뭘로 했었지? 술로 했었잖아요. 강한 술. 그래서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여기서 배부른 독이라고 하면 뭐냐면 독이 있는데 그게 배부르대. 그러면 굉장히 큰 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설진 강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한 술. 아주 도수가 높은 독한 술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항아리에 독한 술이 빚어 있네. 근데 그 술을 어떻게 만드냐면 막 쌀을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누룩이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그 막걸리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런 곳에 있는 누룩이 매와서 나를 잡으니까 내 어찌하리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술 안에 독 안에 이렇게 있겠죠. 독 안에 있는데 걔가 자꾸 누구를 붙잡는 거야. 나 이렇게 맛있는데? 나 이렇게 강한 술인데 나 안 마실 거야? 하면서 나를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이 되겠어요? 사실 내가 그 항아리에 있는 거를 마신 거잖아. 그치? 사실 주체는 나인데 나를 객체로 바꾸고 이 누르기를 주체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에 일단 주객전도가 사용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누르기를 잡은 건데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객전도가 사용이 됐구나. 이 매워라고 하는 것은 엄청 향이 강해. 향이 강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내 어찌하리 있고라고 하면서 서리법이 쓰였죠. 그래서 그냥 내 어찌하겠어요. 그냥 마시는 수밖에 없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다? 그냥 독한 술을 통해서 일시적인 해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마지막은 후렴구로 끝이 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 거고 출제 포인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각 연마다 화자의 정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 그 세 번째 중에 뭐가 있었지? 후렴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렴구의 역할 우리가 아까 사실 정리해보긴 했었어. 그것도 한번 같이 볼 거고 그리고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다른 시들이 있어서 얘랑 같이 묶어서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같이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되고 아까 다시 올라가서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위에 올라가서 보고 그리고 우리 원래 제일 맨 앞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 아직 안 채웠기 때문에 걔네 먼저 채우고 그런 다음에 출제 포인트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여기에서 1년에서 내가 청산의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게 왜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청산의 살얼이 났다라는 거에서 이 화자를 딱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 제일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지금 청산에 이 화자가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위에가 살고 있지 않은 거니까 두 번째의 경우는 이 화자가 청산에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1번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살아를 낳다가 당연히 뭘로 해석이 되겠어? 당연하게도 내가 지금 청산에 살고 있지 않은데 성산에 살고 싶다라는 소망의 의미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가장 일단 뭐 이건 안 적고 일단 잠깐 얘기해보자면 내가 지금 청산에 살고 있는데 청산에 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청산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 주된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청산에 살고 있는데 살얼이 났다라고 붙었다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원래 살던 곳이 있어. 그게 바로 그 물 아래 속세인데 거기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피하게 된 공간이 지금 청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산이 내가 완벽하게 원하던 그 이상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내가 원래 살던 집 혹은 다른 곳에 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밖에 살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한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엔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살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는 정서가 뭐가 포함이 되는 거겠어요? 한탄의 정서가 되는 거겠죠? 여기 청산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유랑민이라서 내가 원래 그 농사짓던 그 땅을 버리고 내가 도망친 곳이 청산이어서 내가 여기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한탄의 의미가 있다. 요거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아니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유랑민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 2번과 관련됐을 때 이 유랑민이라는 내용이 아까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실 1번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주된 해석이긴 해서 1번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머루랑 달래랑이라는 것이 소박한 음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청산이 너무 좋아서 청산 밑에는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과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도 한다라는 거는 쓰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해줬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이 청산에 나는 과일들만 먹고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절대 나는 청산 밑에 속세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세상과 단절까지 포함한다 라는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그럼 위로 쭉 올라가서 우리가 직접 한번 쓰면서 지금 봤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한번 보게 된다면 당연히 1년을 한번 볼게요.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거 무슨 구조가 반복된다고 했었지? A, A, B, A 구조가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청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지.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이상향.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이상향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야. 내가 그냥 여기가 그냥 내 현실이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공간이야. 그렇다면 살 수밖에 없었다.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청산은 무조건 엄청 긍정적인 존재인 거고 이거 플러스예요. 2번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약간 마이너스 존재가 되겠죠. 여기 사실 안 살고 싶어. 근데 여기밖에 없어. 이런 말. 그래서 살고 싶어. 일단 사실 1번으로 그냥 계속 해석을 갈게요.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어요.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어요. 머루랑 달래랑 소박한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속세와의 단절을 하면서 난 청산에만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얄리얄리얄려쌍 얄라리얄려 역시나 후렴구 다른 말로 여음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1년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청산에 대한 동경이 나온다. 청산을 동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 울어라 우는구나 혹은 울어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죠. 보통 우는 거야 우는구나 라고 해석하니까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야.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상이었었지? 객관적 상관물?
사실 정확히 객관적 상관물이야? 라고 한다면 아닐 수는 없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굉장히 큰 범주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애는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일 수밖에 없지만 우린 내신을 공부하는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얘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었죠.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널 나와.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했었지?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하다 많다 했으니까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 자, 나도 울고 너도 울어. 그러면 이거 우리 동병상련이구나. 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라고 나와 있었고 이혼에서는 삶의 비애 내가 자꾸 우니까 삶이 너무 슬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삶의 비애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우는데 누가 날 위로를 해줬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비애 그리고 고독이 바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날던 새 본다. 물 아래 날던 새 본다. 자, 이 가던 새도 우리가 진짜 많이 다양하게 해석을 했는데 주된 해석만 얘기하자면 갈던 밭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유랑민의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 혹은 날아가던 새. 날아가는 새. 혹은 뭐 화자가 누구 뭐 실현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대상 등등. 그 어떤 대상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진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 아래라고 하는 건 뭐였지? 내가 지금 청산에 있는데 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속새를 뜻하는 거였다. 물 아래에 있는 가던 새 혹은 내가 갈던 밭을 봤어요. 이거 뭐야? 미련을 가지고 있네. 근데 뭐를 가지고? 이끼 묻은 쟁기라고 가장 많이 해석되니까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봤어요. 아, 역시나 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쵸? 그리고 후렴구 나오고 그래서 사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속새에 대한 미련이 나타나는구나. 청산에 왔는데도 참 실현 해소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연 볼게요. 일인공 절인공 하여 나즈런 지내와슌도 일인공 일이 이렇게 저렇게인데 이응이응을 이거 내용과 관련이 있었나? 없었어. 이 이응이응이라는 이 의문을 추가한 이유는 그저 음악성을 높이기 위한 거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리도 갈리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 거야? 이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이겠구나.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가 돼요. 엄청 화살표 증가하는 화살표예요. 네, 그래서 사연에서의 그 내용은 고독과 외로움 아주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이 느껴나는구나. 근데 이렇게 저렇게 낮은 지내왔는데 밤은 또 어떡하냐라고 한다면 이 낮은 그럼 내가 행복한 시간이야? 사람들이랑 막 교류가 되는 시간이야? 그건 또 아니었었죠. 낮도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럼 이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청산에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배경이랑 같이 합쳐본다면 고립무원 속에서 정말 극심한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사연에서는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5년이 있고 6년이 있는데 만약에 얘네 두 개의 자리를 바꾸면 완벽하게 이 청산별곡이라는 것이 대칭이 된다고 했었잖아. 아까 이 청산별곡의 갈래가 뭐라고 그랬었지? 고려가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막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기록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 5년, 6년을 누가 잘못 거꾸로 바꿔서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이네 두 가지를 바꾸면 완벽한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그리고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요거 이제 해석 다 완전 자연스럽게 되지. 메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이거 메리도 괴리도 이거 우리 해석 어떻게 하더라? 미워할 사람도. 그럼 괴리도는 어떻게 해? 사랑할 사람도예요. 없이 그냥 나는 이 돌을 어디선가 날아온 돌을 그냥 맞아서 울고 있다 이런 말이었어. 이 돌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게 뭐였었지? 운명과 같은 거다 했었잖아. 운명인데 그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화자에게 상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근데 그 내가 힘든 것을 남한테 지금 탓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운명적으로, 근원적으로 난 고독한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네, 맞아서 울고 있어요. 지금 아주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연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운명적인 고독과 그리고 옆에 적어두세요.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도 없고 어디서 나랑 돌 하나 막 그냥 울고 있으니까 굉장히 근데 외로운 건 고독으로 했으니까 그 고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픔에 그냥 체념하고 있구나. 내가 돌 던진 사람 반드시 찾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운이노라에 속해 있는 이 정서에는 한탄 이런 애들이 있겠죠. 한탄하고 체념할 뿐이지 뭔가 극복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쵸? 그리고 6번을 보면 두 번째 도피처가 나오죠. 살얼이 살얼이랐다. 바다의 살얼이랐다. 얘는 정확하게도 청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작이 구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고 싶어요. 나무작이 구조개 얘도 마찬가지로 소박한 음식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만 날 수 있는 그런 애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다에 살고 싶다라는 이상향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속세와의 단절 나는 청산에만 아니 바다에만 있을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진다 같이 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다에 대한 동경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1년에 쓴 것은 아마 청산에 대한 동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바다와 청산만 바꿔주면 같은 의미였으니까 됐죠? 그리고 다음 면을 보면 가다가 들어요. 근데 뭘 들었냐면요. 애정지에 가다가 들었어요. 애정지 뜻이 뭐라 그랬지 아까? 어디였어? 외딴 거실? 외딴 부엌? 어디였지? 외딴 부엌이었지.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어 라고 1번 해석. 두 번째 해석은 뭐였지?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어.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각각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7년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라고 같이 봤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1번. 진짜 동물 사슴이 해금 연주. 그리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슴 분장 한 광대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사슴이 해금 연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야?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비현실적인 소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현실에서 몰리게 되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시험 공부할 게 많아서 갑자기 내 앞에 김정은이 나한테 총을 들이밀고 있는 게 보였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괴로울 때 가끔씩 비현실적인 소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인 거고 두 번째로는 사슴을 분장한 광대가 해금을 켜는 것을 내가 들었어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지? 내가 너무 현실에 괴로우니까 뭐 한다? 그냥 유희를 탐닉한다. 탐닉이 뭔지 알죠? 약간 긍정적이지 않고 조금 부정적인 대상을 내가 막 실행한다. 뭐 성욕을 탐닉한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탐닉의 의미인데 그냥 현실에 괴로우니까 도피하는 또 유희로 도피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기적 소망 혹은 유희 탐닉이라고 써주세요. 소망이거나 유희를 탐닉하는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얘는 두 가지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가지 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해석이니까 다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으로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자, 내가 가다가 보니까 배부른 독이 아까 뭐라 그랬지? 독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인데 엄청 큰 항아리가 있대요. 근데 그 엄청 큰 항아리에 어떤 굉장히 독한 수를 빚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누르기가 있대. 누르기가 나보고 가지 마! 라고 나라는 어떤 인간을 잡고 있대. 얘가 주어고 잡히는 사람을 우리가 객체라고 보잖아. 그치? 얘가 객체야.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나라는 인간이 술을 들어 마시는 거잖아. 얘가 객체인데 지금 주어와 객체가 바뀌었잖아.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얘네들을 주객전도다. 주객전도의 표현이 쓰여 있구나 라는 게 중요하니까 꼭 한번 써주시고 주객전도가 써져 있구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워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냄새가 굉장히 독해서 너무 강해가지고 나를 잡는데 내가 어떡하겠니? 그냥 마셔야지. 그냥 마셔야지 뭐 날 어떻겠어. 역시나 일시적인 해소, 그냥 고뇌에 일시적인 해소가 들어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 내용은 뭐였다? 고뇌의 일시적 해소. 유의를 탐닉했는데도 조금 즐거운 공연을 봤는데도 내 현실이 너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 그냥 많이 마시고 술이 그냥 좀 자야겠다 하는 마음에 독한 술을 마시고 일시적으로 해소를 하는 게 바로 마지막 연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빠짐없이 내용을 다 본 것 같고 그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볼까? 잠깐 시간 드릴게요. 3분 줄 테니까 한번 할 수 있는 한 쭉 다 한번 해볼까?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지금 수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맞고 조금 이따 같이 봤을 때 그때만 같이 이해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오, 다 했어? 그러면 일단 6번까지 먼저 같이 볼게요. 청사는 일상적인 삶의 터전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만 해서 가능하다? 아니었잖아, 그치? 우리가 일단은 화자의 위치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 제일 먼저는 화자가 청산에 있다. 청산에 있는 거. 그리고 화자가 지금 청산에 없을 때. 화자가 청산에 없다면 얘는 소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 지금 화자가 청산에 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한탄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지. 뭐라고 한탄했었어? 아, 난 이 청산에 살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의미로 한탄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터전과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삶의 터전은 지금 화자가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 화자가 청산에 살고 있다면 그 청산이란 장소가 바로 일상적인 삶의 터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가 되겠죠. 후렴구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이거 맞았어? 틀렸어? 정서를 드러냈어? 이 후렴구는 그냥 음악성과 관련된 거야. 음악과 관련된 거지 이 화자의 정서 혹은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2번. 요 선지가 되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 만약에 혹시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거거든. 그때는 맞춰보려고 해요. 맞았어? 아, 잘했어요. 후렴구는 특정 의문을 거듭 사용해서 음악적인 효과를 낸다. 맞죠? 무슨 걸 썼죠? 리을을 썼었죠. 얄리얄리 리을과 그리고 이응을 썼죠. 근데 우리 같이 문법도 배웠었잖아. 리을과 이응은 올림소리야, 안 올림소리야? 리을은 뭐였지? 유음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음 같은 경우에는 비음에 해당했었어. 그치? 유음과 비음은 가장 대표적인 울림소리여서 그치? 그러니까 계속 울림소리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음악성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올리니까 O 맞죠? 후렴구는 시선을 매듭 지으면서 긴밀히 대응한다. 이런 거 무조건 틀려. X. 후렴구는 음악적인 효과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후렴구를 통해서 반복의 효과가 나타나서 전체가 통일감이 생긴다. 이건 맞아 틀려? 얘는 맞는 말이 되겠지. 우리가 제일 첫 장에 같이 썼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감이 생긴다. 요거 후렴구를 통해서 연과 연 사이에 관계를 분명히 해서 희상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도록 한다. 어때?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틀려요. 그 관계를 분명히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적으로 어떤 그 과정이 있다거나 어떤 내용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건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얘 때문에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기도 해. 그치? 갑자기 지금 슬퍼 죽겠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뭔가 재밌는 뭔가 그런 얄리얄리가 왜 나오지 싶잖아요. 당연히 X예요. 요것도 14번까지만 빠르게 한번 해볼까? 16번까지만 하자. 뒤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잘했어요. 한번 또 같이 봅시다. 7번부터. 대화체를 활용해서 현실감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화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법상에서 정말 문학의 개념어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개념 중에 하나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화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는 청자가 있어야만 해. 청자라고 한다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누구야? 지민아! 라고 부른다면 이 그 시 안에서 지민이라는 청자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청자가 존재했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청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누군가가 말을 건넸잖아. 그치? 그게 대화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 같이 있어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조건 청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답까지 있어야만 한다. 근데 여기에는 청자 1번 조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2번 조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X가 되겠죠. 이 대화체 꼭 기억해 주세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삶의 모순을 드러낸다. 반어가 표현이 됐나요? 없었죠. 반어와 역설의 그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반어는 뭐고 역설은 뭐였지? 역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모순인 애들. 예를 들어 작은 거인. 아이고 거은이란다. 거인.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하는 거는 큰 사람인데 왜 작지? 그치? 이런 게 역설인 거고 반어라고 하는 것은 뭐였지? 완전히 반대되는 거 있잖아. 내가 지금 눈물이 막 뚝뚝 나고 있어.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는데 나는 울지 않아.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라고 이렇게 거짓말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반어적인 표현은 애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삶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어. 그치? 일단 X예요. 화자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나요? 아니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내 밭을 갈면서 평범하게 살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런 대비 없었어. X.
동일한 색채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색채어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X가 되겠죠. 그리고 유사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유사한 것을 반복하는 거 맞잖아.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해줬었죠. 그리고 살얼이랐다를 살고 싶구나 라고 해석했어. 자, 그렇다면 화자는 청산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언가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자는 현재 청산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을 동경한다 볼 수 있다. 요거 맞는 선지죠. 화자가 만약에 지금 현재 청산에 살고 싶어. 살고 있어. 그러고 그것을 살아야만 하는구나 라고 본다면 괴롭지만 청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한탄을 표현한 것이다. 요거 맞는 선지지. 그치? 우리가 아까 정확히 같이 봤던 거잖아. 그쵸? 이혼에 등장하는 새라는 것은 뭐였지? 무슨 대상이었지 우리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같이 봤었어요. 감정이입의 대상이 바로 이 새인데요. 울어라를 우는구나 라고 본다면 화자가 우는 새를 보면서 자신도 새처럼 울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러면서 내가 뭐를 더 추가해서 썼었지 우리가? 동병상련이구나 라는 말까지 같이 추가해서 써줬었죠. 울어라를 노래하다라고 본다면 자, 이것도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공부할 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여기 속에서 들어가서 봐야 돼요. 노래한다로 본다면 너를 원망스러워하는 나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로 읽었을 때 그냥 이렇게 읽었대요. 고통을 낙천적으로 해소하려는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너가 부정적인 대상인 거죠. 근데 너가 싫은데도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대.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싫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을 낙천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해소하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맞는 선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보기로 엄청 길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연에 가던 새는 갈던 밭으로 해석을 했다. 그렇다면 그리고 녹슨 연장을 가지고 갈던 밭을 본다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옛생활에 대한 미련 맞죠? 옛생활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갈던 밭이라면 이 사람의 전직은 뭐인 것 같아? 아무래도 농부겠죠. 농부였구나. 녹슨 연장이 이끼 묻은 쟁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응. 다 잘하셨고 다 맞았어? 괜찮아? 네, 그래도 들었을 때는 이해가 가지? 만약에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17번부터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26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자. 됐어? 네, 확실히 고1 거는 좀 할만하죠? 네, 같이 볼게요. 일단 후렴구를 사용을 해서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이거까지 맞았어, 그치? 그 후렴구를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거기서 한번 확실하게 봅시다. 사음보를 사용했나? 아니었지, 삼음보였었죠? 우리가 고려가요 특징 세 가지였잖아. 고려가요의 특징은 세 가지다. 1번 삼음보, 3분, 9년체 후, 후렴구가 있었다. 요 세 가지 같이 기억해 주셨죠? 네, 아니에요. 그리고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내용상 어떤 시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에 관한 내용이야. 후렴구가 이 내용과 관련이 있었나? 없었어. 당연히 X죠. 대구법을 사용을 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맞죠? 대구법은 너무 많았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성찰의 매개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을 통해서 나는 그냥 체념을 한 거지 내가 왜 이럴까? 어떤 그 근원적인 원인을 생각하진 않았어.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니까 자아성찰까지는 가지 않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이입이 된 대상인가?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이입 된 대상은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지? 새. 그리고 네, 새 맞죠? 네. 새. 네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서러움의 감정을 유발한다. 맞죠? 내가 너무 맞아가지고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누굴 맞추려던 것도 모르는데 내가 맞아가지고 그냥 혼자 울고 있어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서러워요. 그쵸?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돌은 수용해야 할 대상이다.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지? 운명이었잖아. 이 사람은 운명을 극복하려고 했었나? 아니었어. 그냥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위시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맞죠? 현실 도피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상향일 거고 이상향으로 본다면 지금 화자가 그 청산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나. 같이 생각해 주세요. 새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합의하고자 하는 자연물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일단 새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이거든요. 감정이입의 대상인 것까진 맞지만 이 새가 화자가 이 새와 하나가 되고 싶어 했나?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연물을 두고 그 화자가 합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연친화와 가까운 내용인 거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물화일체다. 근데 얘는 지금 이 청산별곡이란 시에서는 자연 친화라는 것이 주된 정서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고 물화일체라는 거구나까지 같이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 네 가지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특정 시구를 거듭 사용을 해서 음악적인 효과, 그치? 목, 후렴, 구를 계속 사용을 해서 음악적인 효과 얻고 있어요. 맞아요.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을 해서 이상적인 공간, 그쵸? 얘가 청산 혹은 바다일 거 아니야, 그치? 이상적 공간 맞죠? 부정적인 현실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청산을 이상향으로 본다면 그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거니까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청산에 살고 싶어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후렴구의 반복 효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은 그냥 그 구성상의 내용인 거잖아, 그치? 그 내용적으로의 그게 아니니까 얘도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기는 해요. 다만 그게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을 뿐인 거지. 31번 볼게요. 대화를 주고받았었나? 아니었어. 아까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고 굳이 얘를 뭐냐 하면 얘는 독백체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청자도 없고요. 자기 혼자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에 살아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독백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독백체고 당연히 X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조롱 곳 노르기 매워서 나를 잡으니까 내가 어찌하겠니? 라고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쓰였다고 얘기했지? 뭐였어요? 지읒, 기역, 지읒, 디귿. 뭐였지? 자, 원래는 내가 술을 잡아서 마시는 건데 술이 나를 잡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주어와 객체가 바뀐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뭐라고 했었어? 주객전도였죠. 자, 여기에는 주객전도가 쓰였어요. 그냥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주객전도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번 시간 줄 때 찾아볼까? 찾아보세요. 뭔가 원래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당하는 걸로 표현을 해주네? 라는 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저 보셔도 돼요. 같이 해볼까? 아니, 잠깐 시간 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객전도의 표현이 쓰인 걸 일단 보자면 사실 답은 3번이야. 한번 보자. 먹고 산다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너라고 걔를 표현하고 있어. 그치? 먹고 사는 거. 근데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냐?
자, 근데 먹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쫓아올 수가 있어? 아니야.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객전도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침을 하자, 뭐뭐뭐 하자, 뭐뭐 이어 도노법, 누군가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뭐뭐 하자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구나. 임은 갔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임은 갔는데 내가 보내지 않았대. 이거 우리 뭐죠? 단어일까요? 역설일까요? 생각해 봐봐요. 임은 분명히 갔어. 근데 나는 임을 보내지 않았대. 이게 무슨 모순적인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역설법이 사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하지? 사실 영어로도 많이 알잖아. if로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이거 가정법.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뭐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얘도 한번 그냥 같이 볼게. 각 연애 사설 내용과 후렴구가 자아하는 느낌이 조응해서 조응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비슷하다, 일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사설의 그 내용과 후렴구가 일치했나? 아니었어. 전혀 아니었어. 조응에 X 쳐주시고 시적 의미가 강조된다. 여기도 X 쳐주세요. 그리고 내용과 후렴구는 그 느낌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렇게 요거 뭐라죠? 부등호에 짝 긋는 거 표시까지 해주세요. X. 그리고 1에서 4년의 시상 전개 과정이 5에서 6년하게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서 형식미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칭이라는 말인 거잖아. 근데 그냥 대칭이었어? 아니었어. 우리가 1, 2, 3, 4연이 있고 5, 6, 7, 8연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의 순서를 바꿔줘야 됐어? 5와 6년의 순서를 바꿔줘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대칭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X예요. 바꾸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았어요. 됐죠? 요건 쉽잖아. 그쵸? 그리고 동일한 율격을 반복하고 그리고 특정 의문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운율감, 율격이라고 하는 것은 삼음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삼음보 나왔어? 그치? 고려가요였으니까 당연히 삼음보일 거야. 그리고 연속적으로 특정 음 사용했어. 얄리얄리 할 때 이응과 리을을 많이 사용했었고 일인공, 절인공 할 때도 이응을 과도하게 많이 썼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운율감 형성한 거 이거 맞아 틀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시했었나? 계절의 변화가 드러났어? 전혀 안 드러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X겠죠? 청산이라고 했고 그리고 뭐 머루랑 발레라고 했지 그 속에서 어떤 계절적인 배경은 전혀 없었어요. 공간을 나타내는 소재들로 해서 화자의 처지가 변화된 이유가 나타났나? 이 사람이 지금 왜 청산에 살고 싶은지 혹은 청산에 살면서도 왜 현실을 떠나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어? 이유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실현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면 이 밤은 화자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라 볼 수도 있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O인 것 같아? X인 것 같아? 실현한 사람으로 봤을 때 밤이 과연 이런 것을 의미하나? 맞을까 틀릴까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밤은 우리가 쓴 바에 따르면 뭐가 심화되는 시간이었지?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이었어. 외로움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애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 이 부분이 틀리게 된 거예요.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는 시간이다 라고 바꿔줘야겠죠? X. 그리고 유랑민을 화자로 본다면 이연의 새를 하늘로 날아다니는 새로 보고 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떠돌아야만 했던 유랑민의 심정이 투영된 세상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를 뭘로 보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유랑민을 또 화자로 봤대요. 돌을 화자의 내면과 했을 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농토를 빼앗긴 농민이 마음에 품어봤던 한을 해소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맞아 틀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었고 그리고 또 상처였어. 그치? 누군가가 나한테 돌 던져서 맞았잖아. 근데 그 한이라고 하는 그 슬픈 감정이 해소가 되어주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X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세를 떠난 지식인을 화자로 본다면 강수를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 지었을 때 강수는 횡포에 저항하고자 했던 지식인의 의지를 상징한다. 강수를 우리가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게 의미가 뭐였지? 뭐였어? 물이 비였어요? 아니었죠. 강한 술, 독한 술이었어. 독한 술이 지식인의 의지를 상징한다. 맞아, 틀려? 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였지? 일시적인 해소였어, 그치? 뭔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술 먹고 자야겠다와 같은 일시적인 해소였기 때문에 어떤 지식인의 의지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저항이라는 것도 관련이 없다. 그래서 X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들었을 때 납득은 가죠, 설명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네. 여기 우리가 출제 포인트 아까 한 번씩 짚어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도 간단하게 채우고 나서 그리고 한번 요 청산별을 끝내볼게요. 자, 일단은 1년에서 우리가 청산을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할 수가 있었어. 그치? 제일 첫 번째 해석으로 가장 주된 해석은 이 청산을 이상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상향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 청산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뭐였지? 와, 나 진짜 청산에 살고 싶어 라는 어떤 소망을 드러내는 거였어. 그리고 만약에 청산을 내가 현재 있는 곳, 현재 화자가 머무는 곳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청산에 대한 정서는 뭐였었지? 아, 나 진짜 청산에 살고 싶지 않은데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한탄의 정서가 드러났었지. 그쵸? 요거 다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이연을 볼게요. 이연에서는 무슨 정서가 드러났었어? 계속 운다면서. 그쵸. 계속 운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삶의 비애와 그리고 내가 우는데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도 않고 새밖에 없었어. 그래서 삶의 비애 앤드 고독이 드러나는 게 이연이었었고 3연에는 뭐가 있었지?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였어. 그거 뭐였어? 가장 중요한 걸 하자면 미음, 리을. 뭐였지 이거? 미련. 그치? 3연에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드러났었어. 핵심적인 소재는 1년에선 당연히 청산이지 않겠어? 그치? 그리고 2년에서는 뭐였지? 가던 새 본다 라고 하면서 새, 우는 새, 나의 감정이입이 된 새, 나와 동명상련인 새였지. 3년에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보다였으니까 여기도 그냥 새라고 적어줄게요. 물론 꼭 새는 그 벌드의 새는 무조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4연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었지? 낮은 어찌저찌 보냈는데 밤은 또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고독을 얘기했죠. 외로움.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소재는 밤이었죠. 밤은 또 어떻게?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이었지. 그리고 5연에 바다도 두 가지로 여기 그냥 생략할게요. 똑같이 적어야 되니까. 6년에서는 운명적인 고독. 중요한 소재. 돌이었잖아. 그치? 어디서 날아온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이렇게. 유의탐닉. 요건 우리 뭘로 봤었지? 유의탐닉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해금을 켠다 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사슴. 그리고 8년은 무슨 내용이더라? 결국 내가 문제를 해결했어? 아니었지. 그냥 일시적인 해소. 그러면 이 뭘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소를 했었지? 독한 술을 통해서 일시적 해소했었지? 독한 술.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말고사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한번 지민이가 풀어보자. 그 전에 일단 후렴구의 역할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후렴구의 역할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 후렴구의 역할이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요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 제일 먼저 특정 의문을 반복해. 그치? 얄리얄리 하면서 이응과 리을을 반복했죠. 특정 의문의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명랑하고 그리고 경쾌한 느낌을 준대요. 자,
그리고 2번은 뭐냐면요. 아까 1연 끝나고 후렴구, 2연 끝나고 후렴구다 보니까 연과 연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두 번째, 연과 연을 구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요가 9년체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끝이 얄리얄리로 끝나다 보니까 통일성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운율도 형성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얘는 이응과 리을이 울림소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엄청난 음악성까지 부여해 줄 수 있겠구나.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들부터 먼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답은 5번이었던 거 맞죠? 그쵸? 그리고 다음 거는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기부터 먼저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이 내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산별곡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잖아,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얘부터 읽어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고려 후기 나라 안으로는 무신들의 횡포로 정치적으로 어지러웠고 안으로는, 그리고 밖으로는 몽골이 침입하고 잦은 전쟁으로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대요. 유랑민이 여기서 나온 건 것 같아요. 그쵸? 청산별곡은 이러한 내후외환, 아까 내가 1번, 2번 쓴 거가 다 여기 합쳐진 거죠. 내후외환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비애와 고독,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이상향을 추구한다. 이게 뭐겠어? 청산이겠죠. 그쵸?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래서 보면 1년의 청산과 6년의 바다는 백성들이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자 도피해온 공간이다. 이거 맞는 선지죠. 그리고 3년에 잉 묻은 장글을 들고 물 아래,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물 아래 속세를 본다. 속세에 대해 미련을 드러내는 비록 내가 속세를 떠나왔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 느끼는 거 분명히 3년에서 같이 봤죠. 5년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었어. 그치? 백성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것으로 그들에게 닥친 운명적인 고난과 시련, 요거 맞는 선지죠. 7년에서 사슴이 해금을 켜는 것에는 절망적인 현실이 모처럼 아주 기적처럼 비현실적인 것을 바라는 기적처럼 끝나는 소망이 담겨있다. 맞고 5번을 보면 8년에서 설진 강수, 궁극적으로 해소가 아니었죠.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거였으니까 일시적으로 라고만 써주세요. 그리고 새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 새가 뭐의 대상이었지? 우리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감정이입의 대상이었어. 그치? 감정이입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 화자와 동병상련인 대상이 바로 새였어요. 그래서 맞는 선지를 찾아보면 일단 답은 3번이었어요. 자, 제가 감정이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대상이 나오고 그 정서가 나오는데 그 정서가 화자의 정서와 동일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3번을 보면 붉은 애가 서산말을 거이겼대요. 근데 사슴 우리가 운데 여기 대상의 정서가 제일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근데 떨어져서 나가서 앉은 산 위에서 나는 부른다라고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슬픈 정서 속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슴의 무리의 정서와 나의 정서가 동등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전기상의 송인까지 우리가 같이 봐줘야 돼가지고 한번 송인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사실 아무리 내신이라고 해도 시험 문제가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일단 보면 송인이라고 하는 네, 일단 그냥 같이 볼게요. 비겐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른데 자, 여기서 사용된 심상은 지금 풀빛이 푸르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심상이 쓰였구나. 그리고 지금 비가 개었대요. 갠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잠깐 멈췄다라는 말이 되겠죠. 비가 멈춘 긴 언덕에 풀빛이 아주 푸르른데 남포라고 하는 것은요. 대동강이에요.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는구나. 남포로 임을 보내면서 슬픈 노래를 울먹이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누가 한강 건너고 간다고 하면 나도 가도 되잖아, 다리 건너서.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한번 물을 건너면, 특히 대동강을 건너면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서 대동강을 건넜다? 이 말은 이별했다라는 말이 돼요.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 거나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을 더하는 것을,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제일 먼저 여기 사용된 심상은 뭔가 한번 보면 자 지금 대동강 너머로 임을 보내면서 뭐를 울먹인대요? 슬픈 노래를 울먹인다고 했어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상인 거죠? 청각적인 심상인 거죠. 그리고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대동강 물로 임을 보내긴 하지만 지금 풀빛은 어떻다는 거야? 풀빛은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색깔이 아주 선명해. 그치? 근데 그에 반해서 나는 굉장히 슬픈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연과 화자의 정서가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되겠고, 그리고 푸르르다라는 이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비가 온 뒤에 자연의 풀빛을 부각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확 내리고 나서 그치고 나면 풀빛이 한번 씻겨 나가지고 그 풀빛의 색이 완전 선명해지잖아. 그걸 지금 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 거냐?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을 더하는 것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겠니? 마를 거냐? 마를 거냐, 여긴 서리법인데 전혀 마르지 않겠다. 마르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죠. 안 마른다는 거지. 근데 왜 안 마른다는 거냐면요, 내가 해마다 당신과 이별해서 그 슬픔을 눈물이 자꾸 흘러가지고 그 눈물이 흘러서 강물에 더해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동강 물은 절대 마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운다고 해도 강물만큼 울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과장법이 사용이 됐구나. 자, 그리고 우리의 그 한글 어순을 생각을 해보자면 마지막이 이렇게 거슬로 끝이 났었나? 아니었어. 그치? 뭐뭐 했습니다. 바로 끝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그 자리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순서가 바뀐 걸 뭐라고 하죠? 도치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전과 결의 과장법 그리고 도치법이 사용이 됐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자는 진짜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까 궁금하다는 거야? 아니죠. 이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리법인 거고, 결국 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고, 화자의 정서는 뭐겠어요? 계속 눈물이 난다면서, 그치? 그러니까 슬픔인 거고. 그리고 왜 슬프겠어요? 이별의 슬픔인 거겠죠? 이 마지막 연에서 이별의 슬픔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화자는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자, 화자는 첫 번째 사실적인 표현이 맞는가를 봐줘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가를 봐줘야 되는데, 일단 사실적인 표현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지금 과장하고 있으니까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X인데, 자신의 감정을 진솔이보다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긴 하죠. 나 너무 슬퍼, 나 눈물 나 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긴 하지만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나요? 아니죠. 도치법이 사용이 되었어요. X 쓰고 옆에 도치법 써주세요. 그리고 요 마지막 문제부터 먼저 보면, 송인이랑 아래의 공통점으로 사용된 표현 방식은 뭐냐면요, 멤버들 가지를 꺾어서 보냅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요? 님의 손에게 보냅니다. 님의 손에 보낸대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 이렇게 손에로 끝나는 경우가 있나? 없어. 원래 멤버들 가지를 꺾어서 님의 손에 보내요 라고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뀐 걸 우리가 뭐라고 했지? 이 얘네들 중에? 도치법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도치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면, 이와 우 약간 그 백꽃 잎의 비가 흩뿌릴 때 울면서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나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위시,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위시는 지금 송인이고, 그리고 보기는 여기 걔랑 얘네 위에 시인 건데, 두 개 지금 송인에서는 이별의 구체적인 장소와 이유가 밝혀지고 있나요?
제일 먼저 송인에서 이별의 구체적인 장소는 드러나 있어. 어디였어? 지금 여기 남포강, 대동강이었죠? 지금 대동강에서 이별을 한 거잖아. 그치? 구체적인 장소는 드러나 있지만 이유는 없어요. 대체 이미 왜 떠나가나?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역시 아니고 두 개 다 모두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 자, 하강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상승의 이미지예요. 자, 우리가 눈물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인 것 같아? 하강인 것 같아? 그치, 당연하게도 하강이겠죠. 그러니까 눈물은 일단 하강이 맞아요. 그러면 이 보기에 하강의 이미지가 있는지를 한번 봐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화 우할 때 여기 지금 비 보이시죠? 비가 흩뿌려질 때 비는 당연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하강적인 이미지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보면 보기의 화자는 위시와 달리 임과 재회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다. 위시에서도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있다고 보기 조금 어렵고 보기에도 사실 나를 생각을 하나? 나 너무 외로워라고 했지 임을 다시 보고 싶다는 재회 소망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없어요, 저게. 그리고 보기의 화자는 청자로 설정된 임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나요? 직접 나 제발 뭐 와줘 이런 식으로 호소는 안 들어있고 그리고 위시 같은 경우 송인에서는 자연의 모습과 대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풀빛은 아주 색깔이 선명하고 예쁘다. 근데 보기에서는 그런 게 딱히 안 들어있기 때문에 네, 여기 5번도 틀리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